캐나다 군대가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맴돌고 탱크가 대기하는 가운데 조국을 방어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맞서고 있는 침략군은 평범한 적이 아니라 바로 미국입니다. 여기 캐나다가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오랫동안 굳건한 우정을 유지해왔지만 두 나라의 관계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침공이라는 생각은 불가능해서 가능성은 낮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시나리오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가 대비해야 하지만 캐나다는 두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경입니다. 캐나다 미국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두 구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첫 번째 구간은 거의 1500마일에 달하며 캐나다의 유콘과 브리티시 컬럼비아 서부 지역을 미국의 알래스카주와 분리합니다. 두 번째 구간은 훨씬 더 길며 거의 4000마일에 걸쳐 캐나다와 미국 본토를 분리합니다. 캐나다 인구 4천만 명 중 대부분이 국경 근처에 거주하며 주요 대도시도 이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 오타와를 비롯해 토론토, 몬트리올, 퀘벡시티, 밴쿠버, 캘거리, 그리고 위니펙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길고 인구가 밀집된 국경을 방어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미군은 거의 모든 곳을 공격할 수 있고 캐나다는 인구가 적어 국경 방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미국의 공격 시기와 장소를 파악하려고 정보 도구에 의존하고 이후 그곳에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도전, 즉 군사력의 압도적 차이로 이어집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2026년 군사력 순위에서 미국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자리는 논쟁의 여지 없이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해마다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군사비를 더 많이 지출하며 항상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역 병력이 130만 명 이상이고 예비군도 약 80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은 역대 최강 지상군을 보유하며 수천 대 전차와 수십만 대 장갑차가 언제든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공군 역시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헬리콥터, 전투기, 폭격기 등 각종 항공기로 받아 위 하늘을 장악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합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11척, 구축함 80척 이상, 수십 척의 잠수함과 수많은 다른 함정을 보유하고 있어 거의 무적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된 군인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군사 작전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세계 9대 핵 보유국 중 하나로 5,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중요한 기준에서 캐나다의 군대는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로 380만 평방마일이 넘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군사력 순위는 28위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캐나다는 태국이나 베트남처럼 훨씬 작은 나라들보다도 뒤처져 있고 싱가포르, 그리스, 북한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큰 나라치고는 캐나다의 군대는 매우 작아서 현역 병력이 약 6만 3,500명이고 예비군이 2만 3,000명 정도입니다. 캐나다 군대는 미국이 가진 첨단 장비, 전력, 역량이 부족합니다. 물론 육군 병력은 있지만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차는 100대도 안 되고 장갑차도 약 2만 1,800대에 불과해서 미국이 보유한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캐나다 공군은 파이터 어택, 18 커맨드 패트롤러, 140 오로라, C-130 같은 다양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수나 화력 면에서 미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함정은 67척뿐이며 잠수함, 프리기탐, 해안을 지키는 순찰정이 전부입니다. 이 비교만 봐도 미국 군대가 캐나다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정면 승부라면 거의 확실하게 미국이 완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군대가 많거나 크다고 항상 이기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작은 나라들도 영리한 전술을 사용하면 훨씬 강한 상대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고 속도를 늦추거나 실제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캐나다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요약되는 부분입니다. 침공이 시작되기도 전에 캐나다는 전 세계 여러 동맹국들과의 정보 공유 협정에 의존할 것입니다. 최첨단 감시 시스템이 국경 너머의 수상한 징후를 모두 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캐나다를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병력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오타와는 그 병력 집결을 곧바로 눈치챌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침공 전 기간이 중요해집니다. 캐나다의 지휘관들은 방어를 강화하고 예비군을 소집하며 캐나다 레인저를 동원하고 국경의 외딴 지역을 더욱 면밀히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는 또한 사이버 지휘팀을 투입해 주요 정부 시스템, 은행, 국제통신망의 방어를 강화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국민들이 당황하지 않게 메시지를 차분하고 신중하게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외교관들이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와 같은 동맹국들과 끊임없이 연락하며 신속한 대응, 개입, 외교적 선택지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캐나다는 어떤 일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총성이 울리거나 미국 군인이 캐나다에 들어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관들은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주시하며 캐나다의 감시 시스템과 정보력을 활용해 국경의 주요 지점에 무장 병력을 배치할 것입니다. 미국은 어떤 형태의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대신 압도적인 병력과 힘에 의존해 상대를 제압하려 할 것입니다. 미군은 내륙에 병력을 집결해 국경 쪽으로 이동하고 토론토와 오타와 등 주요 인구 정치 중심지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주요 인프라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지도부에 강한 압박을 가해 신속한 항복을 유도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에게 항복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캐나다 군대는 미국에 쉽게 굴복하거나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치열하게 싸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캐나다는 자신들이 심각한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겠지만 적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침략군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캐나다는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히려고 하면서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이용해 시간을 벌려고 할 것입니다. 장기 목표는 동맹국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이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기 전에 전쟁을 끝낼 협상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캐나다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들로부터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처음부터 자신들이 군사력이나 병력, 자원 면에서 크렘린의 군대와 정면으로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지연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데 꾸준히 집중했습니다. 손에 쥘 수 있는 모든 이점을 활용했고 유럽과 그 너머의 동맹국들의 지원에 의존했습니다. 캐나다도 여기서 똑같이 해야 하며 피할 수 없는 손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군이 국경을 넘어 영토를 점령하고 도시와 마을을 장악해 나갈 때 캐나다는 모두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겠지만 가능한 한 징역을 늦추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첫 24시간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미국 침공군이 캐나다 국경에 도착하자마자 캐나다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고 의회는 비상 권한을 승인하며 연속성 계획을 가동할 것입니다. 캐나다의 군사태세는 평시에서 방어태세로 전환되며 병력은 몇몇 주요 지점에 집중하는 대신 국경을 따라 주요 위치에 분산 배치될 것입니다. 캐나다는 병력을 소규모로 분산 배치하고 자원봉사자와 예비군에 최대한 의존할 것입니다. 비록 징병제가 없지만 국방참모총장 친이 카린용 장군은 여전히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4만 명 규모의 예비군을 창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침공 시 캐나다가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들 병력 모두가 본격적인 군사훈련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기꺼이 몸을 내던져 조국을 지킬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캐나다인의 72%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26%는 민방위에 자원할 준비가 되어 있고 13%는 군 복무에 그리고 약 15% 즉 약 500만 명의 성인은 심지어 무력 저항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군대는 서류상보다 실제로 더 큰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이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다른 곳에서 보았듯이 이런 자원 민간 민병대는 훨씬 더 크고 잘 조직된 적군이라도 지연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캐나는 싸울 준비가 된 건강한 이들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다양한 집단은 신속히 명령과 목표를 전달받을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대피 계획을 시작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대도시에서 어쩌면 아예 나라 밖으로까지 이동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동맹국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이죠.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항공기와 해군 전력은 표적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캐나다의 병력과 자원 분산 전략은 앞으로의 전투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기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힘으로써 캐나다는 싸울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 초기 공격 이후에는 캐나다군이 더 안전한 위치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위로는 미국의 포병 미사일, 드론, 폭격기, 전투기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전쟁을 늦추고 미국의 진역을 지연시킬 수 있는 캐나다의 최선의 방법이자 전체 전략의 핵심은 반란, 전술, 그리고 비정규전을 활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미국은 며칠, 길어도 일주일 만에 캐나다의 전략적인 육지와 해상 거점을 장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역사상 더 작은 군대가 더 큰 침략자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다른 분쟁들에서 영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캐나다의 군사 계획은 매우 다른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아프간 무자헤딘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아프간 반군은 아프가니스탄군의 지원을 받는 소련 붉은 군대의 침공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력과 무기 모두 열세였지만 소규모 그룹으로 움직이며 기습 공격,
파괴 공작, 매복 등으로 적을 괴롭히고 서서히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도 미국과 대규모 전투를 피하려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전차, 장갑차, 공중 지원이 너무 강력해 이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군인과 전투원들은 지형과 환경 지식을 활용해 적을 방심시키는 소규모, 신중한 시기 조절 공격을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비대칭적이고 지연을 노린 전쟁에 집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부대는 험준한 북쪽 숲에 은신하며 미국 보급로와 요충지에 게릴라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정이나 IED를 설치해 적을 매복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 레인저 부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수 예비군에는 원격 감시와 오지 작전에 깊은 전문성을 가진 수천 명의 고도로 훈련된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인저들은 정찰병이나 지역 방위 지도자로서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공격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어 각 작전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캐나다 특수부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의 통신 거점과 보급로에 대한 곳가치 타격을 조율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리, 철도 등 주요 인프라를 공격해 미군의 이동과 보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군이 캐나다 내 깊숙이 들어갈수록 이런 전략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처럼 드론을 활용해 적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략은 M182 에이브럼스 전차, 브래들리 전투 차량 등 미국의 주요 자산을 정밀 타격으로 파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미군이 대응하더라도 캐나다 전역에 여러 그룹이 흩어져 있어 모두 추적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캐나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목표는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캐나다 방어력을 오래 유지하고 점령군에 최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교가 캐나다가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미국과 어떤 형태로든 휴전에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이자 사실상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대피 작업은 이미 마련된 안전 통로와 구개로 계속 진행되는 동안 캐나다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동맹국들에 크게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캐나다 긴급 구조 서비스는 압박 속에서 전쟁 민간인에게 식량, 식수, 안전한 거처 제공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토 회원국으로서 캐나다는 북대서양 조약체 5조 발동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동맹국들로부터 정치적, 물질적, 심지어 군사적 지원까지 요청하는 조항입니다. 그 계획의 문제는 미국이 나토의 창립 회원국이라는 점이고 제5조는 명확히 회원국이 아닌 외부 세력의 공격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나토를 완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회원국들은 동맹이 사실상 스스로를 공격하고 그 기반이 된 원칙들마저 훼손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특히 영국과 프랑스 같은 동맹국들은 군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외교적,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논의는 분쟁을 신속히 휴전으로 이끄는 방법과 동맹 분열 방지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런 침공은 나토 설립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정치적, 군사적 영향은 북미를 훨씬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편을 들도록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침공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침공 시 워싱턴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막대한 피해를 입겠지만 제한된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해 방역을 가할 수 있고 협상을 통한 휴전이나 철수를 희망하며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목표는 민간인을 보호하고 주권을 지키며 국제적인 지지를 얻는 것이 될 것입니다. 캐나다가 전략을 잘 펼치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제 캐나다가 50일 번째 주가 된다면 또는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